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BJC 초청토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SBS 정치부장 김성준입니다. 외교력이 곧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죠. 변화무쌍한 이런 외교 지형, 그리고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능동적인 외교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외교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나 동북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외교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다양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긴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외교를 이끌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서 지난 한 해 우리 외교의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생방송 토론에 참여해 주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 먼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그리고 YTN, MBN을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왼쪽부터 오늘 토론에 참가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김희준 통일외교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김재덕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는 MBC 박승진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최재현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자주 봅니다만 평소에 정치 뉴스 하느라고 얼굴도 막 뜨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오늘 아주 깔끔하게들 나오셨네요. 그런 깔끔한 모습만큼 깔끔하고 또 예리한 질문 던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윤병세 장관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잡혀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권위 있는 방송기자클럽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은 세계적으로도 격동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 1년 중에 2달을 나가 계시고 또 한 40여 회 정상 외교를 하셨고, 저도 1년 중에 4개월을 외국 방문하면서 무려 한 165회 이상의 이제 고위급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외교가 다룰 과제가 많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제 지난주에 저희 외교정치자문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간략한 이런 판넬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거에 저희 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런 반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는 이 국력의 상승에 따라서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중견국 외교가 저희 외교의 거의 반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외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1600만 재국민 시대에 이런 재국민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과거 북한을 중심으로 한, 또는 일본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외교에서 그걸 더 나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역 문제 또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요 과제 중에서도 이제 저희 주변 사국과 관련해서는 과거 때보다 동북아 정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또 한중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잘 조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또 우리 외교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 또 캐리 장관, 또 주한 리포트 대사 모두 이구동성으로 금년에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미 관계가 역대 가장 좋다, 역대 가장 강력한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난 제가 6월 달에 42년 만에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개정했을 때 막 그러한 정신이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어느 것보다 어려운 그런 협상이었습니다만은 양국 간 동맹과 신뢰 정신의 바탕하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협정을 우리가 타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중 관계도 지난 9월 3일 전승절 참석을 했을 때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문이 북한 문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또 한일 관계도 개선이 되고,
역사적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는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지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관리를 잘 못했으면은 그 지뢰가 다 폭발하고 쓰나미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년이 지나 있으면서 볼 때는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잘 또 관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세계유산 등재 문제의 경우는 일본이 이제 역사 왜곡을 하는 그런 시도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고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사회의 문서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또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과 더불어서 동북아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게 단순한 양자 외교를 넘어서 이제 한미일 또 한중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미중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 삼각 외교 또 다각 외교를 저희가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초에도 이러한 그 삼각 외교에서 많은 그런 진전을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금년 10월 달에 북한이 이제 위성 발사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이제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미국, 중국 또 유엔 안보의 이사국들과 공조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설득을 하고 또 압박을 해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난 3년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 DMZ 도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발은 아직까지 저희가 억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못지않게 이제 세계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통상 기능은 이관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상회견을 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 중동 순방과 중남미 순방은 경제 외교를 잔뜩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현실적인 그런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외국민이 이제 한 1,600만, 매년 1,600만 정도, 또 재외동포가 한 700만 정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이 나고 그 재외국민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작년에 금년에 영사 관련된 그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맞춤형 그런 영사 보호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아마 그런 맞춤형 안전 정보가 뜰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금년에 제가 가장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유엔 가입 내년에 25주년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다자외교의 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금년에 IMO 사무총장 또 국제 기상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의 또 의장을 포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또 이런 등등 10개 이상의 그러한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의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평화, 안보, 개발, 인권을 포함한 모든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있어서 한국이 대부분 의장을 맡는 이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구체적인 저희 리더십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국력 상승에 비례해서 한반도 문제 또 동북아 문제 또는 기후 변화라든가 개발 협력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항상 저희가 강조합니다만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응변하는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된 비전과 전략하에 로드맵을 갖고 우리가 움직인다. 또 의도하지 않게 하나의 위기가 닿았을 때는 이 위기를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역량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환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라 각계에 계신 여러 전문가 또 지도자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처의 숨은 지뢰밭을 해결하는 그런 외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지뢰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외교의 제1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YTN 김희준 선임기자 시작해 주시죠. 네, 그 한일 간 최대 현안이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국장급 협의가 11번째 국장급 협의가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나면서 연대 타결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한일 모두 좀 그 어려운 선거 일정들이 있고요. 네, 선거 일정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결국 또 장기화 또 표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타결되지 못했다면 뭐 내년 안에는 하겠다라던가 이런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그런 그 타결 목표 시점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류하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작년 4월 이래 11차례에 걸친 그런 회담과 여러 가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방향성 면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있다. 또 양국 지도자와 정부 간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속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빨리 가고 때로는 좀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소 병목 현상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는 것은 결국 art of the possible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양국 지도자가 지난 11월 초에 합의했던 것처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말씀하셨던 이 병목 현상의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이제 아베 정권 아래에서는 어떤 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라던가 정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가 얘기해온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해결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가 갖고 있는 보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협상이 한일 관계사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아마 한 3, 4대 협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어느 정부도 그동안에 이제 접근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진전을 보지 못한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도의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좁혀진 부분도 많이 있고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상당한 이제 외교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방향은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납득하고 또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수준의 우리식 그런 하나의 좀 해법을 마련하려고 지금도 사실상 1년 360일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지난 11월에 이제 한일 정상들이 타결했던 것처럼 양국 정상이 조만간 어떤 좀 해결을 보겠다 이런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년 5월쯤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한일 두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타협안을 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제 좀 리스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양국 지도자 간에 이러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저희 이제 정책 위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 그런 차원의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하여튼 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포뮬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제 결과를 보고드릴 시점이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금 더 이어가죠. MBN 장광익 부장이 아마 이 세종으로서 큰 길 건너가면 있는 그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장관님께서 한일 협상이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 협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심에 아마 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좀 해봅니다. 이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상징물이기도 한데 실제로 한일 양국 협상에서 이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구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위안부 협상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 부분이 있고 또 그와 또 유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은 그와 유관된 부분도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부여하고 있는 그 민감성,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국제사회 양심 세력은 다 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이런 관련된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수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소녀상 철거 문제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로 국민들은 이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한일 협상의 이 소녀상 문제, 철거 문제가 큰 어떤 이슈, 걸림돌이 된다면 장관님 입장에서 이 일본 대사관이라고 하는 민감한 외교적인 자리 앞에 있는 이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좀 장소를 옮긴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유연한 어떤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런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마무리되기 이전 시점에서 이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건 아마 조금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추진하시던 그동안 추진해 오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그런 관심과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긴 하지만 이 장관님께서 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거는 이 소녀상 문제는 민간에 관련된 부분이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입장을 잠깐 비친 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 민간 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 협의를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관여하시던 그런 이해 당사자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한 것을 이제 정부에서는 잘 경청을 하고 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장관님다운 그런 대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폭넓은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MBC 박승진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한일 외교 전략 여러 전략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양국민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전략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연구원의 발표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바라보는 부정적 이미지가 이 3년 연속 70% 이상 높게 돼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일본인 역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2013년 37.3%에서 올해는 52.4%로 아주 높아졌다는 거 합니다. 이른바 일본 내 혐한론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양국 국민 간의 반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한일 관계가 다소 긴장 관계에 오면서 그것이 이제 파생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본 사회의 어떤 변화,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변화의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좀 악화되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과거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이제 9월달 또 최근 이제 12월달에도 아마 대규모 이런 문화 행사가 있었고 인문 관련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인문 교류라든가 양국 국민 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노력은 과거사 문제에 관계없이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어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정명훈 감독이 이제 지휘하는 동경 필하모니카 서울시장 간의 협연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한일 문화인들이 서로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하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한류를 포함해서 이러한 문화계의 노력,
또 각계의 이런 노력들이 합쳐진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현안들까지도 좀 더 진전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도 좀 더 이제 저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본 자민당,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이거를 이제 좀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한다면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국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일본 국민의 이 보편적인 마음을 사서 이 강고해 보이는 아베 정권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 정부가 집권 초반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 정부 이후 우리 대일획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모든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저희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제스처를 보냅니다. 잘해보자. 중반이 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끝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악화돼가지고 끝나게 돼가지고 거의 예의 없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이제 외교통일 정책의 이제 책임자로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 슬로우 가더라도 좀 기초를 잘 닦고 가자. 그래서 안정적 발전이라는 그런 기초에 노력을 해왔고 금년 들어서 그동안에 물론 많은 이제 일본 측에서는 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1년의 로드맵을 따라서 이행했습니다. 3월 달에 외교장관 회담, 7월 달에 유산 문제 해결, 또 6월 말에 또 제가 최초로 또 일본 가고 9월 달에 또 이제 그런 한미일 위상회담, 또 이제 그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또 그 전 직전에 한중일 정상회담, 그렇게 이제 1년의 그런 이제 로드맵을 따라서 대외관계를 이제 개선을 해왔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어려운 또 한일관계 현안도 자연스럽게 또 해소되고, 이래서 아마 이러한 추세를 간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까지 좀 더 우리가 잘 이제 진전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지도자와 정부가 더욱 의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BS 김재덕 부장 받아주시죠. 네,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 가지 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복귀해보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작년 8월인데요. 당시 장관께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셔서 일본 외상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1심 선고 직전에 전 지국장을 선처를 바란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당초에 강력한 항의에서 선처 호소, 이렇게 입장이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이제 사법 절차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어느 부서가 여기 이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제 접근을 해왔고요. 제가 지난 8월에 이제 ARF 장관회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것은 회담이 끝나고 이제 회담 의제와 관계없이 이러한 데에 대한 관심을 제가 이제 전달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외교부가 이제 공문을 보낸 것도 법무부, 정부 부서의 일부인 그 법무부에 대해서 지금 12월 18일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정치도자 또 정부 인사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보고 선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로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조관부서인 법무부에 이제 전달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외교부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건 이제 무죄 선고가 난 뒤에 외교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한일 관계가 최근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서 선처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건 선고 직전에
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의 인분 투척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비해서 한일 관계가 나아진 게 없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가 난 뒤에 외교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결국 당초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 이런 것들이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산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많은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서로 제기하는 분이 있게 되면은 아마 이제 사법당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 검토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외교 문제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허위 보도로 인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악화되는 일이 어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본 측이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국민들의 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